이제부터는 그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먼저 두 분의 패널 분들에게 발제에 대한 비평과 함께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이견이 있으신 부분에 대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첫 발제를 해주신 이재영 교수님께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박복선 선생님과 정영주 선생님의 질문을 차례로 듣고 이재영 교수님의 답변을 종합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두 분 선생님 발제를 들으면서 느낀 거를 같이 좀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윤상현 선생님도 그 정 선생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하셨지만, 이 교육의 비전이 부족해서, 교육의 철학이 부족해서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전폭적으로 동의하는데, 사실은 이게 따지고 보면 교육의 문제일까? 이건 어쩌면 이제 우리 사회 전체의 그 삶의 비전의 문제이고, 사실은 그런 것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우리 사회의 시민성 역량, 이런 것들에서 사실 오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삼각형 나오는데, 이제 그게 환경의 문제와 사회 정의의 문제와 경제 체제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다루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정말 제대로 얘기하려면 우리 사회가 지금 마주치고 있는 문제를 정말 정면으로 직시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 약간 표현을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과감하게 불온해지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결국은 그 환경과 정의와 이 경제 시스템이 다 결합된 어떤 장치로서의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 문제 설정 자체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거고, 또 이제 한편에서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 독일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3분의 1 정도의 교사 정도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이제 우리에게 뭐를 의미할까 이렇게 좀 그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학교 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물론 이제 학교에서 환경 교육도 자리를 잡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육의 생태적 전환 같은 것도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좋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또 그래야 되고. 그러나 이제 실제로 사회교육, 어쩌면 미디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어쩌면 우리도 학교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다가 더 힘을 싣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게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도 엄청 지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재용 선생님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가야 되는 어떤 문제들이 너무 커서, 물론 이제 지금은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태적 전환에 대한 것들이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학교에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거를 자꾸 학교 안으로만 너무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는 교육자들이 학교 옆에서 또는 학교 밖에서 이걸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개정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의 그 교육과정이 얼마나 후진적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걸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이재용 선생님 표현하시지만, 이제 뭐를 못 가르치게 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 이제 이 대한교육 진영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어떤 널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을 일찍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대한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토들을 만들어내고 그랬던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환경교육을 좀 확장하고 환경교육권을 이런 요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말로 전면적인 어떤 쇄신의 문제 같은 것들을 같이 이걸 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학습권 같은 것만 해도 이건 대한교육 진영에서는 오래전부터 모든 학습자가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원하는 방식으로 배워야 된다는, 사실 이거는 대한교육의 언어도 아니에요. 평생교육의 언어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굉장히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제도교육이나 이런 데서는 학습권이라는 거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생소하고 이걸 확장시켜 나가는데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식교육의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이 지식교육의 그 단편적인 뭐 지식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학교에서 다루는 지식 자체가 굉장히 후진 것들이에요. 너무 깊이도 없고 협소하고 우리의 어떤 삶의 비전을 열어주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에, 뭐랄까요? 우리를 오히려 거기가 가두는 그런 거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아까도 뭐 자본주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른 연구 때문에 이렇게 고등학교 일반 그 공통사회죠. 공통사회 교과서 같은 것들을 검토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 경제 같은 단원을 이렇게 보면 정말 자본주의에 대한 거를 다루는데 그것도 아주 표피적으로 다루죠. 당연히 자본주의 너머에 대한 것을 상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묶어서 교육과정 전면에 대한 어떤 개정과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같이 환경 학습권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더 되게 많은데 시간이 예, 제가 예, 더 쓸 건 없을 것 같아서 예, 이 정도로 일단 줄이겠습니다. 어떻게 이재영 교수님 지금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용주 선생님 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장선생님 하시고 그냥 하는 예,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용주 선생님 이어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용주 선생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하여튼 두 분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 탑산초등학교의 정용주라고 합니다. 토론자로 섭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그,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이재영 선생님 교수님하고 정민숙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 발제문을 공부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오히려 파워포인트 한 장을 띄우고 제가 했던 고민은 뭔지 하면서 이재영 교수님한테는 간단하게 한 질문 하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시간이 더 절약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선생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 지금 제가 토론문하고 그 파워포인트 토론문 PDF랑 채팅창에 올려놨습니다. 읽어보시고 뭐 저한테도 뭐 나중에 토론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용주 선생님은 저희 2차 토론 때 발제자이십니다. 그때 꼭 예.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 지금 화면 공유가 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5분 안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이 레퍼런스에서 제가 이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 두 분의 발제문을 공부하면서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정말 5분 내로 부탁드립니다. 예, 예. 3분 안에도 끝낼 수 있는데. 그래서 미리 공유 드렸습니다. 2개. 제가 토론문에 이런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재영 교수님께서도 소개해 드린 것처럼 1975년 베오그라드 헌장을 급진화시켜내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진행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1975년 베오그라드 헌장으로부터 이것이 온전히 제도로서 환경교육 안에서 구현되고 있는가를 먼저 좀 살피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자는 거였고 환경 개념을 급진화하면서 생태적 전환을 생각해보자 이거였습니다. 이 급진화한다는 개념은 이재영 교수님보다는 덜 도발적인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은 환경하면 우리가 뭐 인문환경, 자연환경, 물리적 환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환경 중에 n분의 1로서의 생태 환경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태 환경이라는 토대 위에서 인문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구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개념을 그 기본적인 토대로서의 생태 환경으로 단일화하자. 그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환경에 대한 이해와 환경의 보존, 환경에 대한 권리, 학습하는 것들은 다른 여타의 역량과 권리들을 일종의 만들어 나가는 일종의 메타 역량이 위치가 되고,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역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권의, 이재영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인권의 개념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메타 역량과 인권의 개념이라면 어떤 교과를 통해서 몇 시간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배우는 환경부터 무엇을 배울지에 대한 포괄적인 학교 밖에서의 일종의 그 공간이 생태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교육과정, 시설에 있어서의 근본 원리로서 이 포괄적 생태 역량이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정리를 하고 두 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다 나와 있으니까 넘기겠습니다. 환경교육에 대한 위기는 뭐 여기 환경교육 실태는 참담한 수준이죠. 우리나라가 제도화에 십몇 년을 거쳤지만 뭐 환경교사가 없는 거는 둘째치고 초등에서도 환경교육을 전공 대학원 수준에서 전공한 분이 뭐 100명, 전국에서 100명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시라는 걸로 도망치고 있지만 그것으로 모두 다 우리가 현재의 그 환경교육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 입시의 문제로 돌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고요. 환경교육의 원칙은 베오그라드 선언에서 이 정도인데 우리가 이 정도 이상을 뽑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머리를 맞댄다고 해도요. 근데 늘 언제나 환경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역설적인 환경교육을 하는 이론가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환경교육의 패러독스를 얘기하는데, 누구도 환경이 지속돼야 되고 미래 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잘 살길 바라죠. 말은 빈곤을 없앤다고 말하지만 모두 풍요롭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환경교육을 가르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전에요, 수많이 많은 것들이 들어온 걸 봐요. 코딩, 이제 AI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컴퓨터가 들어오고. 근데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고, 생태적 전환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건 파워포인트를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방향은 두 분의 발제자님도 똑같을 텐데, 단일 교과를 넘어 다교과로, 단일 차원을 넘어 다차원으로, 그리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성을 넘어서서 정서와 감정, 그리고 공감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의 전환, 이것이 바로 큰 방향이 될 것입니다. 뭐 이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맥락에서 제가 두 발제자분한테 하나씩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이재영 교수님께서는 그 수레바퀴 접근법이나 사건 기반 교육은 제가 너무 매력적이고, 제가 수업에서도 실제로 적응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제가 했던 프로젝트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역량 기반 교육 과정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곁들여서 수업 블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의 교과 체제를 완전히 해체시킨다는 개념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미수 선생님에 대한 건 뒤에 하면 되겠죠? 지금 바로 예, 지금 같이 말씀해 예. 주십시오. 예. 정민수 교수님에게는 세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석사기 논문 너무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의 환경교육이나 교육을 조망하기 위해서 독일의 BLK21이라는 일종의 것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분석을 하셨는데,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은 어떻게 변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독일 자체적으로도 아까 변한 걸 말씀하셨는데 그 변한 거에 비추어서 우리나라가 또다시 더 수용해야 될 건 뭔지, 그리고 3번 BK21 프로그램에서 다교과적 학습하고 참여학습, 혁신적 구조 등의 이건 굉장히 의미 있고 선도적인 접근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지속가능 발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교육과정, 뭐 정치교육이나 민주시민의 기본 교육과정의 조직 원리라면 왜 아직도 독일에서도 핫센주나 이런 특별한 주에서만
교과를 넘어서는 역량 기반 교육이 주교육 과정에서 전면화되고 있는지, 그 장애는 무엇인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영 교수님께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미숙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 어, 짧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 상황인데요. 그 이제 지금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환경을 이제 생태계나 자연환경만이 아니라 사회 체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처음에 이제 논의를 하고 제안을 했을 때 저희 교육과정 개발팀에서도 사실 의견이 굉장히 많이 좀 엇갈리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그 정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차원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보여드리면 이제 생태계하고 사회체계라고 하는 두 개의 시스템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중에 오른쪽은 생태계와 사회체계를 마치 이제 독립적인 두 개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 둘이 상호작용한다 이런 식의 모델이고 왼쪽에 있는 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바다 같은 것이고 그 위에 이제 사회체계가 떠 있는 배처럼 그래서 이 사회체계의 지속 가능성이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 둘을 이제 대비하고 있는데 저는 왼쪽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체계의 지속 가능성이 상호 연관되어 있지만 뭔가 이제 토대로서의 생태적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하려고 하는 의미가 저에게는 사실은 있고 그게 전통적인 의미의 환경교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조금 확대한다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제 틀에박힌 모형이나 그 다음에 통합적 접근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사실 저희가 2009 개정교육과정 때 환경 프로젝트가 아예 내용 대단원 1이었거든요. 고등학교에. 그런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이 애들이 문제를 못 가져온다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시작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그 선생님들의 질문과 그 한계에 대한 호소, 현장으로부터의 리포트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제가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강조하게 된 게 이제 사건 탐구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아이들이 실제 세계의 이 복잡한 문제를 탐구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개념과 지식과 학문의 체계로부터 시작해서 실제 세계로 간다는 거죠. 저는 이 방향이 역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지금 현재의 프로젝트는 지식 중심의 교육과 제가 제안드리려고 하는 사건 탐구의 중간적인 수준일 때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려면 지금 현재 이제 공고한 교과 체계를 무너뜨려야 된다거나 조금 그 벽을 완화해야 되는데, 제가 제안드린 그 지금 이 보고서에서 제안드린 내용은 굉장히 절충적이고 어중간한 거여가지고요. 아주 약간 그 뭐랄까요? 수업 블록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하고 뭔가 잡히지 않는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수업 블록은 지금 현재 교육과정 내에서라도 할 수 있는 범위와 차기 교육과정에 아예 새로운 구조를 제안한다면 그쪽으로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더 해보려고 일종의 말머리 같은 형식으로 제안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재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미숙 선생님에게는 정용주 선생님께서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미숙 선생님. 정미숙 선생님이 지금 연결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정미 선생님 음소거 해제.
네, 네, 음소거 됐습니다. 예, 저기 정용주 선생님이 한 가지 질문이 아니라 두 가지였던 것 같아서 그 공유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지금 고민했던 게, 교사들이 그 3분의 1 정도 참여한다는 거는, 사실은 교사들을 그렇게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끄는 자료들이며 교사 연수며 이런 거는 충분히 그런 걸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참여하는 교사들도 많은데 교사들이 관심이 없대요. 기존의 교사들이. 그래서 그 교사 양성 단계에서부터 그게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교사 양성 단계는 각 교과별 그 주별 그 교과 저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획일적인 뭐를 할 수는 없는 건데 그 대학 교수들이나 그 사범 교육이라고 하는 단계에서의 그쪽의 대학 교수들의 질적인 뭐 그 환경 교육에 대한 또는 지속하는 발전 교육에 대한 이런 질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도 지금 여전히 안 풀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걸 총괄했던 분은 했는데 그 교사가 하려고만 하면 이런 교사들을 위한 교육이나 뭐 이런 건 충분히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교사들이 지금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서 이 교사들을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되는가의 고민이 결국은 제가 보기엔 교과서로 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독일의 그 예로 수학 교과서가 함수, 방정식 이렇게 단원으로 되어 있지 않고 2014년, 15년 이때 나온 교과서 수학 교과서 7, 8, 9, 10학년 거를 이제 번역해서 봤는데 영양, 뭐 건강과 관련된 영양, 건축, 환경 이런 식으로 이런 주제로 교과서가 수학 교과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얼마나 독일에서 이렇게 주제 중심의 이런 거가 이제 중요하게 뿌리를 내리고 구조화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정영준 선생님이 그 다교과 중심 시각 인터디스플리너리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약간 독일에서는 인터의 느낌보다 위버입니다. 그러니까 오버. 경계를 이렇게 경계가 있는 데를 이렇게 들락날락보다는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이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약간 전공 포괄적이라는 거에 대한 규정이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안내들이 있는데 프로젝트 주간 이럴 때는 교과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져서 두세 교과든 아니면 뭐든 주제가 큰 저기로 들어 올리고 그거에서 그 교과 지식이나 교과적인 측면에서의 고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형태여서 독일의 프로젝트 학습이란 교과들끼리의 어떤 그냥 융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 자유와 그 허용이 조금 더 넘나들고 그 대신 그 기준이 있어요. 학생의 삶들에 기반해야 되고 장기적인 역량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등등 몇 가지 교육과정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해준 것들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아무리 이게 필요하다 해도 교사들이 교과 위주로 계속 가르쳤던 교사들이 나 이런 거 필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연수를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든 나라의 이런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교사 교육, 심화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다 고민거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또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뭐였는지가 생각이 안 나요. 선생님, 지금 일단 다른 선생님도 아마 질문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채팅창을 보시면 조연초등학교 임덕현 교장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그 질문을 일단 그 질문에 대해서 두 분 발제자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2차 토론이 10월 6일로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6일 때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임덕현 선생님께서 직접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임덕현 선생님.
예, 뭐 차장님께서 요약해서 해 주셔도 좋을 텐데요. 우리 뭐 토론자나 발제자 분들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조금 이제 교수님이나 이제 그 학자들의 연구한 부분이 우리 현실과 현장 교사들에게 많이 다가오지 않고 조금 먼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또 외국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또 물론 이제 국회에 가서도 환경학습권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나 포럼을 했다라고 하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학교 우리의 이제 뭐 입시에 경도된 입시의 정책이라든지 교육 철학이 굉장히 좀 부재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이제 토론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어떤 것들을 좀 밝혀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국회의원들을 로비해가지고선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또는 커다란 독일의 이런 사례들이 교육부의 어떤 연구관이나 이런 분들이 적용해가지고 탑다운식으로 내려올 것인지 그러지 않고 현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떤 방도가 있는지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네. 이제 저는 학자가 아니고 현장 교사인데 잠시 쉬어가는 저기여서 그 혁신학교에서도 제가 이런 독일 사례를 보면서 적용도 좀 시도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프로젝트 수업은 저희가 초반에 너무 10명의 선생님들이 논의하고 처음부터 너무 과대한 욕심으로 해서 지쳐서 그렇지 그 이후에 하고 나서 철학과 과학과는 그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두세 교과들이 같이 결합해서 그 매년 해오던 저기를 좀 발전시킨다든지 변형한다든지 해서 지금 프로젝트 수업은 선생님들이 짜기 나름으로 지금의 교육과정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학교 행사를 할 때 요즘은 혁신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하지 않고 그거와 관련된 주제 탐구와 뭐와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이렇게 한다든지 충분히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하고 교내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학년 단위에서 학년의 중요 주제, 올해의 주제 뭐 이렇게 갖고 그런 걸 기획하는 교원학습 공동체나 그런 교육의 사례들은 혁신학교들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를 저는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논의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를 조금 더 선생님들이 이제 혁신학교에 근무하고 나서 그런 걸 안 해도 되는 걸 이렇게 하고 나서는 새로운 거니까 힘이 들잖아. 하고 나서 탈진이 되거나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그런 거 할 때 한국에서는 그 자료들을 교사들이 다 찾아서 다 만들어야 되고 다 저기 해야 되냐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에 이렇게 사례들을 보면서 이렇게 들어갈 때 그런 거를 위한 통계 자료 또는 안들 이런 게 여러 재단 소비자 교육 관련돼서 선생님들이 프로젝트 수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아주 심화된 수준의 저기도 10회 또 학생 기업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창업가 정신이나 이런 게 교과 저기로 들어와서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많은 재단에서 그 10년 동안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확산된 건지 너무나 자료들이 풍부하고 그런 걸 접근하는 걸 딱 그 포털에 들어가서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보고 이런 지원이 한국에서도 조금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려는 시도들이 조금 더 훨씬 수월하고 활성화될 텐데. 그리고 한 가지는 아쉬운 건 선생님들이 혁신학교에 있다가 일반 학교를 지원하시는 선생님들 얘기가 이게 꼭 해야 되는 거로 정해지면 그냥 고민 안 하고 쭉 하겠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좀 힘들면 이걸 해야 되나 고민하는 게 된다. 그래서 꼭 학생의 학습권으로서 또는 꼭 필요한 것이면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합의나 또는 포괄적인 그러나 원칙적인 선언은 해놓고 방법적인 거나 또는 구체적인 거는 유연하게 학교 상황과 뭐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교육과정상에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영 교수님 짧게
가능할까요? 저는 약간 머리가 좀 하얘진 상태인데요. 이제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채팅창에 짧게 쓰긴 했는데, 아이들이 그 배움의 과정에서 사실 생기가 없다는 게 제일 저는 사실 안타깝고, 그래서 그 생기를 어떻게 되돌려 줄 것인가, 찾도록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 발제와 토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다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 지금 이제 기후위기나 환경재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이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보거나, 또는 이 지금까지 환경학습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아이들의 자기의 미래 생존권과 관련돼서 배울 권리가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이라는 곳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취급당하고 어떻게 위치 지어지고, 또 그 논의가 차기 교육과정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뭔가 그 새로운 교육과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속살을 보여주는 일종의 어떤 통로 중에 하나가 환경학습권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구현되는 그 방식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요. 이제 그 환경학습권이 실현되는 과정은 단지 그 좁은 의미의 환경학습권이나 환경교육을 강화하자는 의미보다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 정말 지금 아이들에게 좋은 삶을 향한 새로운 배움의 틀을 만들어주는 것인가, 글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매듭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환경학습권이 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좀 남지만 다음 이제 10월 6일 2차 토론회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더 보완해서 다음에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 레퍼런스를 내용들을 좀 되새겨 보면서 교육의 생태적 전환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생태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생태적이라는 말은 저절로 혹은 스스로라는 말과 깊은 연관을 갖습니다. 모든 생명은 저절로 자라잖아요. 하지만 저절로라는 말이 어떤 질서와 규칙도 없다는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아주 오랫동안 사유 없는 알고리즘, 성과만을 주목하는 기계적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저절로 그리고 스스로의 작동 방식을 잊어버렸던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것이 교사에게 학생으로만 전해지는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생태적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히 우리가 아까 철학과 이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철학과 상상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생태적 전환에 대한 철학과 상상력을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것이 일종의 철학 또 상상력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와 자율성의 그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태전환 교육과정 레퍼런스 2차 토론회가 같은 방식으로 10월 6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날도 여러분들과 꼭 다시 만나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발제해 주신 두 분의 선생님, 토론에 임해 주신 두 분의 패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10월 6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